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쌓아두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버블이 터지기 시작하면 이들은 개인 파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연착륙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투자가 저하가 되면서 결국에는 장기 경제 침체로 가는 거거든요. 하필이면 우리가 힘들 때 이 시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와 인구적인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와 같이 온 겁니다. 해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공 투자를 위한 선한 투자의 법칙 책 저술하신 홍기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홍익대학교 경영대에서 재무분과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15년에 한국에 왔으니까 한 9년, 8년, 9년 정도 됐고요. 경제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고 경영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꽤나 그런 교수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특이하다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서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최근에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작년부터 너무나 어려웠는데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거다 이런 전망이 좀 많아서 사실 내심 걱정이 좀 크거든요. 교수님 혹시 내년 전망 어떻게 보세요? 점쟁이가 아니라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합리적으로 유추를 우리가 해볼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건 좋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이제 일단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금리가 떨어질 요인이 많지는 않아요. 특히나 내년 상반기는. 그러다 보니까는 금리를 내릴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시면은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올릴 거예요? 라고 하면은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잡히질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올릴 거냐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을 텐데 내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하나고요. 금리에 의해서 지금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 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은 상황이 좋아지기는 일단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무역이 나아지고 있어요. 무역 수지가 나아지고 있는데 그게 사실 우리가 잘해서 나아진다기보다는 상황이 어려워져서 나아지는 게 더 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일단 무역 수지가 나아진다는 건 최소한도 달러가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최소한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금리를 많이 올리지 않았습니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우리는 시장에서 내년을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요 부분이 있어서. 근데 시장이,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워딩이 되게 중요한 게 시장이 내년을 낙관적으로 본다. 내년이 낙관적이에요 라기보다 시장이 내년을 낙관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결국에는 투자 규모나 경제가 활성화되는 정도에 대해서 이 참여자들의 생각이 시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참여자들이 낙관적이라는 거는 사실은 양날의 검이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미국보다는 조금 상황이 낫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당연히 유럽보다는 낫고요. 근데 또 반대로 말씀해 주셨다시피 참여자들의 낙관적인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 낙관적인 기대감을 한 번에 칠 수 있는 공포감이 발생을 했을 때 가령 뭐 버블이 터진다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더 큰 충격으로 입게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전쟁이 2개나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 전쟁들이 어떻게 이제 디벨롭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어서 사실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직접적으로 또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하면은 또 애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충분히 많이 긴장을 한 상태입니다. 이 시장은 항상 기대치라는 거거든요. 이미 최악을 가정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미 우리가 모두 최악을 가정을 하고 있다는 거는 그럼 좋아질 일밖에 안 남았네 라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생각만큼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거시경제적인 지표들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하나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거시경제 지표들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한국은행이나 미국의 중앙은행이 자신감을 갖고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항상 양날의 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이 어떤 액션을 취할지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겠지만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가정을 하면 내년이 나쁘기는 나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워낙 또 작년에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조금씩 좋아지는 흐름만 나와줘도 우리의 또 아무래도 또 자산 시장에는 투자를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사람의 기대 심리에 의해서 좀 반영이 되는 수준에서 내년이 오히려 또 최악의 경우는 아닐 수 있다. 우리의 기대보다는 나을 수 있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러한 낙관론을 힘입어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게 참 요즘 경제 시장 상황이 더 어려운 게 코로나 때 워낙 많은 돈을 풀어놨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긴축을 해도 풀려있는 돈들이 여전히 많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버블이 언젠가 한 번쯤은 터질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블은 항상 반복되는 거잖아요. 버블이 생기면 터지고 터지면 다시 생기고 그건 아주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런 상황에서 그럼 지금이 버블이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고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 맞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우리가 실물 경제보다 그 통화량이 지나치게 많다 보니까는 통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버블이냐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버블이다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려울지 모르나 일단 화폐 가치가 많이 낮아져 있다라는 이야기는 만든 거고요. 그럴 때는 보통은 이제 폭락이 오죠. 폭락이 오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미국과 같은 비슷한 경제 정책들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정책의 핵심이 그거예요. 빠질 때는 정말로 빠져라. 그리고 나면 털고 다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인 건데 그게 너무 아프죠. 왜냐하면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 수 있고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쌓아두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다가 이제 이 버블이 터지기 시작하면 이들은 개인 파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거리로 나앉을 수도 있고요. 근데 미국은 아직까지 역사를 보면 중앙은행의 스탠스 자체가 뭐냐면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재정 정책에 비해서 통화 정책을 독립적으로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일반적인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조금 다르죠. 파웰 의장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 연준 의장들의 대부분이 경제학자들이었는데 이분은 경제학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나오는 이 정책의 느낌이 많이 다른데 그러다 보면 연착륙을 시도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례가 일본의 버블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장단점이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1980년대 후반의 버블을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게 시작됐던 그 시점 플라자 합의 이후에 그 일본의 그 엔고 현상이 일어나면서 일본인들이 밖에서 돈을 마구 쓰면서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가 이제 꺼지는 과정이었는데 일본의 대장성 우리의 기재부죠. 일본의 대장성이 썼던 전략이 뭐였냐면 연착륙을 시키는 거였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증권사들도 그렇고 은행들도 그렇고 이들에게 한꺼번에 금리는 올리면서 이들에게 돈을 풀어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돈이 부족하지는 않은 상황인데 문제는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돈으로 다시 국채를 사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에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역할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착륙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투자가 저하가 되면서 결국에는 장기 경제 침체로 가는 거거든요. 어느 게 더 무섭냐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한 번에 터트릴 걸 터트리고 다시 새로 이 사이클을 시작을 하는 것이 더 덜 아픈지 아니면 오랫동안 아예 심하게 죽는 사람은 없지만 모두들 조금씩 죽어가면서 이 고통을 분담을 하는 게 옳은 건지는 사실 가치 판단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지금 기조를 보면은 시장에서의 자신감이 많이 빠지고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과연 일본이 겪었던 장기 대불황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 건가? 라는 걱정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80년대 후반의 일본과 지금의 우리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나쁘거든요. 일본은 정말 그때 그 뭐라 그러나 베이비 부머 세대의 축복을 받은 세대였고요. 그 당시에 80년대 후반에 일본은 인구 문제가 없었고요. 일단 인구 절벽이라는 문제도 없었고, 그 다음에 경기가 지금만큼 나쁘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극호황 이후에 왔던 불경기였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일본 경제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인구 문제가 눈앞에 와 있는 상황에다가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경제가 체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빠져 있는데 대공황을 겪게 됐을 때 과연 우리가 7, 80년대 남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장담 못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인데 요즘 그러한 전망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진짜 장기 침체에 빠진다. 저성장이 계속 이어진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도 참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어떤 식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될까요? 제가 여기서 정부가 뭘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정책 기반자들도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요. 저보다 더 알면 더 알았지 저보다 덜 알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이 상황이 펼쳐진 이유는 답이 없어서입니다. 간단하게 말을 하면. 왜냐하면 모든 국가가 이 시기를 거쳐야 하는 거예요. 약간 제가 한 10년 전쯤에 이런 얘기들을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일본을 이겼다. 그죠. 일본 말에 잃어버린 20년이다. 우리가 막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초를 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이라고 하면서 했던 얘기가 우리도 저 시기를 지나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이런 시기가 다가오는 게 전혀 이상한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사실. 다만 우리는 조금 운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게 하필이면 우리가 힘들 때 이 시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할 때 이 시기가 찾아왔으면 조금 덜 불안하게 힘든 시기를 지날 수 있는데 우리는 사회적인 문제와 인구적인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와 같이 온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는 근심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중국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어요. 중국이랑 우리랑 어떻게 보면 또 한 5년 정도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우리보다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먼저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시기인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오는 게 이상하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쁜 시기가 있으면 좋은 시기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시기를 넘기면 지금 일본 보면 인플레이션이 돌아오고 있죠. 그렇죠. 정말 아이러니하게 미국도 돈을 쬐고 전 세계에서 돈을 쬐는데 일본만 돈을 풀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엔화 가치가 엄청 낮아지면서 우리가 다 일본을 놀러 가고 싶어 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요새 조금 바뀌었습니다. 요새 일본 편의점에 가면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일본 정부는 이걸 정말 반색하고 있고요. 이제 일본은 이 전 세계에 오는 불황과 돈을 푼 효과로 인플레이션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게 이상한 상황이 아닌 게 일본은 인구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경제 문제를 이제는 다 어떻게 보면은 털은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미국과 일본의 경제의 문제를 터는 방식이 다르겠지만 기조는 확실한 겁니다. 거시경제적인 기조는 확실한 게 결국에는 우리가 저질러 놓은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만 그 다음이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지금 저질러 놓은 문제는 자산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부동산 주식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자산에 이제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인데요.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견뎌내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개인의 수준에서 그러면 어떻게 견뎌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투자를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러기에는 근로소득이 너무 낮아졌거든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대부분 99%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내 몸입니다. 돈을 버는 건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미미하잖아요. 그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을 나에게 벌어주겠어요. 내가 일해서 버는 돈이 일반적으로 더 많아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요. 즉 자기에게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자기에게 투자하는 거는
놀러 나가라 그런 소리가 아니라 인적 자원에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요. 왜냐하면 그 인적 자원이 미래의 소득을 담보해 줄 거기 때문에가 하나가 있고요. 투자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합리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시기 우리가 이제 경험했던 바로 요 전 시기가 뭐냐면 모든 자산 가격이 오르는 시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80년대 후반인데요. 그때 일본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내가 노동해서 집을 살 수 없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노동해서 집을 살 수 없는데 주식이 오른다. 전업 투자하겠다. 그러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내가 왜 일을 하냐. 그래서 전업 투자자들의 비중이 확 하고 늘거든요. 문제는 그리고 주가가 폭락합니다. 일본은 천천히 떨어졌죠. 최소한. 우리는 그것보다는 빨리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일본만큼 계획된 경제를 가져갈 만한 역량이 정부에 더 있진 않아요.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는 자유주의가 더 만연한 국가입니다. 더 자유스러운 나라거든요. 일본보다. 규제가 덜 심한 나라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일본처럼 이 버블이 터지는 시기를 늦출 만한 힘이 정부에 일본만큼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본보다는 더 빠르게 폭락장이 올 수 있을 확률이 높은데 그렇게 됐을 때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견뎌낼 힘이 필요하거든요. 즉 유동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위험한 투자를 자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위험한 투자가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테마주를 경계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왜 이 시기에 테마주가 굉장히 인기를 끌 수밖에 없냐면요. 사람들이 한꺼번에 돈을 버는데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우리가 코인 버블이 있었죠.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테마주 버블들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사람들이 이들이 주는 천문학적 수익률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고작 10%? 맞아요. 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 문제는 우리 경제 성장률을 봐야 되는 거예요. 투자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전 국민이 지금의 돈을 쓰지 않고 내일로 가져가는 행위예요. 이게 주식뿐만이 아니라 채권이 될 수도 있고 예금이 될 수도 있고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종류의 투자를 다 묶어두고 평균 수익을 내잖아요. 닫힌 경제에서는 GDP 성장률이 나와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만큼 부가 성장한 거잖아요. 전 국민의 부가. 주식, 채권, 뭐 예금, 적금 이런 걸 다 합쳐놓고 나면은 2%가 나와야 돼요. 자, 10%가 작은 돈일까요? 엄청 큰 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수님, 근데 이번 책에서는 ESG 투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풀어주셨거든요. 이게 가뜩이나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은 정말 투자를 해야만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참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또 ESG라는 주제를 꺼낸 이유도 저는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시기일수록 비판적 사고가 중요하거든요. 비판적 사고. 그렇죠. 비판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이게 맞는 것인지 검증할 역량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ESG라는 테마가 우리 사회에 지금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ESG를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검증하기 어려운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가 기업이 ESG를 잘하면 주가가 오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럼 ESG를 잘한다는 게 무슨 의미지? ESG를 한 번 잘하면 주가가 오른다는 건가? 계속 잘해 오른다는 건가? 주가가 오르는 건가? 수익률이 오르는 건가? 뭐가 근거지? 회계 분석을 했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 사실 굉장히 없어요,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기업이 ESG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이 왜 주가랑 연결이 되는지까지의 이 논리의 사슬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근데 심지어 그거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ESG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하기 위해 굉장히 비논리적인 이야기들을 예쁘게 보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그런 거 보면은 남의 비즈니스에 초치는 거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내 돈이잖아요. 내 돈이 굉장히 소중한데 그럴 때 이러한 누군가의 주장들이나 아니면 뭔가 어떤 분석들을 우리가 어떻게 검증해 봐야 되고 실제로 이러한 주장들을 검증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다뤄보려고 하다 보니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근데 아직 ESG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혹시 그 개념적인 정의를 한번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ESG는 환경하고 사회하고 거버넌스를 뜻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인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해야 되고 거버넌스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ESG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거 모르지 않아요. 기업이 나쁜 일을 하면 벌 받죠. 그리고 기업이 반사회적인 일을 해도 벌 받아요. 거버넌스가 나쁘면 자멸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이러한 부분은 국가나 규제기관이 기업에게 규제를 할 일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ESG의 굉장히 특이한 점이 보통 기업에게 친환경적인 일을 해라. 기업이 좋은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해라. 아니면 기업의 거버넌스를 명확하게 해라라는 거는 규제기관이 관여할 일, 뭐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서 관여할 일이라고 우리는 인지를 하는데 ESG는 되게 특이하게 금융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이 또는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에게 ESG적인 활동들을 강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점이에요. 그냥 정부가 기업 나쁜 일 못하게 규제해야 돼라고 했으면은 저도 그냥 끄덕끄덕하고 그래 그럼 정부의 판단이지. 그리고 기업은 정부가 규제하는 만큼 하겠지라고 하고 넘어갔을 일들인데요. 투자자들에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갑자기 전 직원들이 하루 일 안 하고 강남역에 나가서 다 쓰레기를 주워요. 그러면은 어떠실 것 같아요? 뭐해 일해야지. 일반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내 돈으로 하면 화가 나죠. 그렇잖아요. 삼성전자에 투자를 안 한 사람들은 박수 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거기서 혜택을 못 쓰지. 강남역 거주자들은 아주 좋아하겠지만 내가 삼성전자 주주라면 화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 빨리 반도체 만들고 해야지. 그렇죠. 이게 바로 예를 들어서 수원에다가 갑자기 기흥에다가 공장 있는 데다가 삼성전자가 테마파크를 하나 만들어서 기증을 한다 그래요. 주주들 입장에서 화가 날 거잖아요. 왜 이상한 데다 돈 쓰고 있냐고. 그렇죠. 나는 그거 하라고 돈 준 거 아닌데 이게 핵심이에요. ESG의. 도대체 그러면 왜 투자자들은 아니면 왜 이해관계자들은 내 돈을 가지고 기업에게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옳은 일을 하도록 요구해야 되느냐인 겁니다. 기업은 분명 이윤을 남기기 위한 집단인데 그 투자금으로 사회에 헌신하고 이런 게 좀 맥락이 가는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최근에 또 사실 ESG가 많이 또 부각이 된 게 국가적으로 아리백을 많이 강조를 하면서 또 이게 기업 더 친환경적으로 가야 된다. 이거를 더 강조했기 때문에 이게 더 부각이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친환경적인 모멘텀에 있어서는 사실 기업들이 뭐 결국에는 가야 될 방향성은 맞지만 지금 이러한 구조적인 부분에 확실히 좀 이상한 부분이 있네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ESG가 윤리적으로 옳냐라고 하면 맞습니다. 인류에게 필요하냐? 맞아요. 당위적이냐? 맞습니다. 기업이 해야 돼요. 거기까지 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를 왜 하라 그래야 되냐? 투자자 입장에서 뭘 알아야 되냐? 철저하게 금융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당위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기업에게 이게 단순히 비용이에요. 위험을 피하기 위한 비용인 게 안 했을 때 벌금을 맞을 수도 있고요. 안 했을 때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안 했을 때 우리 회사 정문에서 시위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임원진들이 테러를 당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에 이러한 잠재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업이 비용으로 지출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슈가 없어요. 그냥 비용. 그러면은 기업의 가치에 마이너스가 되지만 그 마이너스가 되는 가치는 감당할 수 있다. 인 거라면 오케이인데 그 논리가 아니라 ESG를 하면 주주 가치가 올라가요. 는 도대체 왜? 라는 겁니다. 그럼 교수님 실제로 지금 ESG가 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업들이 ESG를 하면 돈을 쓰죠. 네. ESG를 삼성전자가 잘하면 기업 가치가 올라갈까요? 아니죠.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보면 ESG를 잘하는 기업의 주가가 오른다라는 생각보다는 망하지 않게 ESG 잘해라 라고는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ESG에 관한 이슈는 주가를 부양하는 이슈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이 기업이 직면한 잠재적 위험을 벗어나기 위한 메커니즘이라고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 뭔가 더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보다는 일단은 진짜 이 뒷문을 막기 위한 용도인 거네요. 그렇죠. 지금은 일단 대부분의 인식은요. 그렇기 때문에 ESG 잘하는 회사가 주가가 올라요라고 하면은 다 네? 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니 근데 특이하게 최근 제가 증권사 리포트를 봐도 ESG 평가 점수라는 게 자꾸 리포트에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 자체가 잘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닌데 이거를 왜 또 평가 점수를 매기는 거죠? 제가 바로 그래서 이 책을 쓴 거예요. 저는 그 ESG 평가 점수나 ESG 지수를 보면 화를 냅니다. 일단 왜냐하면 일단 너무 많은 회사들이 그걸 매겨요. 그러다 보니까 중구난방이고요. 실제로 그게 기업의 ESG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그런 ESG 점수를 만들어 놓고 기업들에게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받는 피평가자가 평가자로에게 돈을 주고 평가를 받아요. 되게 이상한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점수를 믿을 수 있느냐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그 점수가 실제로 기업의 ESG 성과를 제대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ESG 잘하는 기업이 그러면은 그 기업의 영업이익이 더 좋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들은 예스라 그래요. ESG 점수를 매기는 기관들이 예스라 그러는데 거짓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거든요. 일단 지금은 아닌데 맞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엉망진창이네요. 그러니까요. ESG 컨설팅 기업들이죠. 이 주장을 하는 게 뭐냐면 ESG 잘한 기업들 보세요. 주가가 올라요라고 하고 회계 분석을 보여줍니다. 회계 분석 결과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 베타가 양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돼요. 굉장히 화가 나는 건 Y축에다가 가격을 놔요. 근데 우리가 Y축에다 주가를 놓잖아요. 그러면 거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분석이 안 돼요. 일단 수익률을 놔야 됩니다. 이미 거기서부터 틀렸어요. 근데 이게 ESG 성과 점수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통계 근거를 가져오면 첫째, 제가 왜 거기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첫째, 이미 회계 분석 자체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가격 자체에는 트렌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통계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차 차분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 놓고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끔 수익을 갖다 놓고 분석을 해서 양을 갖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소리냐면요. ESG를 잘해요, 기업이. 그래서 그 수준을 유지해요. 그러면은 그 ESG를 잘한 그 성과가 수익률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데요. ESG를 잘했어요, 기업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잘해서 기업의 주가가 100원에서 150원이 됐어요. 그랬더니 내일이 됐는데 이 기업이 ESG를 계속 잘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기업의 주가가 또 200원이 됐어요. 그 다음 날은. 또 계속 잘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은 기업의 주가가 250원이 됐어요. 이게 ESG가 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미잖아요. 수익률이 양이라는 소리는 주가가 계속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주가가 오른 채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수익률이 양이라는 의미는 주가가 계속 오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첫날 ESG를 잘하고 유지를 하는데 주가가 100원, 150원, 200원, 250원이 됐어요. 4일 동안. 그러면 주중 화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첫날에 다 올랐었어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천천히 주가가 오른다는 거는 우리가 이거를 언더리액션이라고 부르거든요. ESG를 잘해서 300원이 올라야 되면 주가가 효율적 시장이라면 처음에 다 올랐었어야지. 왜 3일에 걸쳐 올라요? 무슨 소리냐면 ESG를 잘한 기업의 수익률이 플러스로 나오고 유지가 된다라는 의미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는 의미이고요.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는 투자자들한테 불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단순한 논리를 이해를 못하다 보니 그런 주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세 가지 포인트가 있죠. 하나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ESG를 한 번 잘했는데 어떻게 수익이 계속 좋죠? 한 번 잘했으면 수익이 한 번 좋았다가 다시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격이 올랐다 유지가 돼야 된다는 소리는 수익은 올랐다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올랐다 떨어지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왜 수익이 유지된다고 하지가 하나. 수익이 유지된다는 의미는 오히려 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의미입니다. 왜냐면 한 번에 올라야죠. 그게 두 번째. 마지막으로 진짜로 그렇게 믿으세요. 요 세 가지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이게 우리가 투자자로서 이 ESG를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에서 하던 얘기들을 엿다 담은 거예요. 재무분석이라는 강의에서 하던 얘기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담은 건데요. 검증해 보셔야 돼요. 제가 방금 그랬죠.
ESG 성과가 수익에 영향을 미쳐요가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럼 주가가 천천히 오른다는 의미인데요?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에 대한 검증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내 돈을 붓는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핵심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근데 이게 사실 지금 같은 시국에서는 뭐 비단 ESG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고를 애초에 탑재를 해놓고 투자에 좀 적용을 여러 분야로 시키는 게 확실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저는 참 많이 속상한 게 가뜩이나 힘든 상황이면 더 남의 돈들을 뜯어내려고 하는 악의 무리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요새. 아 이게 진짜 전 속으로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아니 힘들 때일수록 뭔가 같이 좀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나와주면 좋겠는데 이럴 때일수록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막 이용하려고 하고 막 속이려고 하고 이런. 특히나 시장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다가 나빠지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높은 수익률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20%라는 수익률을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누군가가 20% 수익률을 준다고 해도 오케이가 되는데 수익률이 나쁘고 우리가 힘든 시기를 지나오면 의심을 해보겠죠. 근데 지금 같은 시기에는 워낙 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자산 가격이 빠르게 올랐던 시기를 우리가 지나왔다 보니까 기대치 자체가 다른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느끼는 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조차도 분명 경제 상황 안 좋고 증시 상황 안 좋은 거 다 알고는 있음에도 막상 투자로 100% 이상 당장에 벌길 원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참 이게 맞는 건가? 네.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더 무리를 하시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소중한 자산을 지금 시기엔 더 지키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교수님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ESG라는 게 기업에 어떠한 가치 영향을 주는 것인지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그래서 사실 결론인 거죠. 금융적으로 봤을 때 기업에게 ESG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기업 주가에요 결국에.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죠. 영업이익도 중요하지만 주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찢어서 일부러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주가를 올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하는 방법이 영업이익이 오르는 방법이죠. 그렇죠.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요. 그러나 실적이 더 좋아지지 않더라도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대감. 그렇죠. 기대감 아니면 유동성. 기대감은 뺄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감은 저는 사실 사기와 맞물려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기업의 기대감을 부풀린다라는 거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기대감을 부풀린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개인 투자자로서는. 그래서 그건 빼고 두 가지 측면에 집중을 해보려고 그래요. ESG가 기업의 영업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익에 영업이익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거든요. 일단은 ESG를 마케팅으로 쓰던 시절이 많았어요. ESG를 마케팅으로 쓰던 시절이 많았고 그 시절에는 뭐 예를 들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페어트레이드로 재미를 많이 봤죠. 물론 내가 스타벅스가 페어트레이드를 한다고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마케팅 전략이 되면서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어요. 그러다가 보면 그게 좋은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죠. 문제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 그 시절이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다 ESG 하니까요 이제. 그 당시 그렇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스타벅스가 되게 좋은 회사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다 페어트레이드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 최소한 주장은 하죠. 그러다가 보니까 마케팅적으로 ESG를 쓸 수 있다가 첫 번째 포인트지만 지금은 이게 많이 희석이 됐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ESG는 큰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손충당금이 줄 수 있어요. 대손충당금은 기업이 어떤 특별하게 큰 위험에 맞닥뜨렸을 때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따로 떼어놓는 현금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는 그 현금은 보통 기업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방식이 주주한테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해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대손충당금만큼은 투자가 될 수 없어요. 보험금이에요. 그 액수가 준다는 거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현금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면 비즈니스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투자가 활발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쓸 수 있는 가용한 운전 자본이 느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기업의 기업의 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활동을 하고 더 친노동자적이고 여러 더 좋은 그 노동 환경을 개선해주고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기업은 대손충당금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이 나옵니다. 약하죠. 약해요. 대신 문제는 그게 얼마나 된다고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즉 ESG라는 이 주제가 아니면 활동이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그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요. 사실은 더 큰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정부가 규제를 하는데요. 어떻게 규제를 하냐면 펀드들, 기관들에게 ESG 펀드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연기금들도 ESG를 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를 강조해요. 블랙록도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보니까 ESG를 기업이 해서 그 풀에 들어가면은 투자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유동성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기업이 ESG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이러한 기금들이 투자를 해줄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러면은 유동성의 풀이 넓어지는 관계, 그게 되거든요. 더 우리는 이제 유동성을 깊이와 너비로 따지는데 더 많은 한 기관이 더 많은 돈을 쏠 수 있는 거를 깊이, 여러 기관들이 쏘는 걸 너비라고 부르거든요. 그 풀 자체의 깊이와 너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유동성 총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유동성 총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가가 부양이 되겠죠. 사실은 그게 제일 파워풀합니다. 그러면 하방 경쟁력이 확실히 더 강해지고.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ESG를 안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ESG 하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게 바로 ESG가 기업의 이익이나 아니면 성과나 아니면은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교수님 최근에 아무래도 미국 대선이 약 한 1년 정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에 요게 또 뜨거운 이슈거든요. 과연 다음에는 누가 될 것인가. 그러면서 워낙 요즘에 막 지정학적 문제도 터지고 막 경제적인 상황도 어지럽고 하면서 바이든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우리가 익히 알기로 바이든은 친환경을 너무나 좋아하는, 반대로 트럼프는 그를 저격하는 인물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ESG 개념에서 E가 친환경 개념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트럼프로 바뀐다면 이 E에 대한 방향성이 흔들리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아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ESG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분히 정치적입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방향성이라기보다는요. 정치적으로 자신의 스탠스를 강화시키는 메커니즘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ESG를 안 할 거야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트럼프 집권 재임 기간에 미국의 ESG 활동을 보면은요 꾸준히 늘어왔어요. 조약을 탈퇴하기도 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들은 굉장히 나는 친환경적인 게 너무 싫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바이든 전 정부가 트럼프예요. 근데 ESG가 미국의 화두로 떠오른 게 바로 그때란 말이에요. 트럼프 때요? 네.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러네요. 그 전 정권 때는 아니잖아요. 그 전 정권 때까지만 해도 사실 ESG가 이렇게 전 세계적인 화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미국이라는 국가의 움직임이나 방향성이 대통령 한 사람으로 결정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요. 민주당과 공화당의 집권 시기에 겉으로 강조하던 그 방향성과 실제 방향성이 달랐던 적이 많아. 사실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사실 이게 자신들의 구호나 정치적인 목적이나 방향성과 실제 정책의 결과가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사실 중앙정부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요. 보여지는 거죠, 사실. 그리고 실무를 모두 주정부에서 맡아서 하다 보니 사실 중앙정부에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영향을 못 미치지는 않겠지만 중앙정부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ESG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사실은 거대한 트렌드의 문제지 대통령 한 사람의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트럼프가 우리 ESG 안 할 거야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이 힘을 더 얻기는 하겠죠. 물론 그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막기에는 역부족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금융의 얘기랑은 좀 별개의 얘기로 ESG에 대한 이야기지만 ESG의 윤리적 당위성을 이기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기업이 폐수를 그냥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누가 물어봤다고 생각을 해요. 공개석상에서. 트럼프도 네라고 대답은 못합니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윤리적 당위성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근데 ESG는 윤리적 당위성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판을 많이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윤리적 당위성을 휘두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맞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건 자제해야 된다. 라는 맥락에서 금융적 시각에서 ESG를 봤을 때 논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건 그 의미이지만서도 뒤집어 얘기하면 ESG가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인 거죠. 우리 사회에서 윤리적, 사회적 당위성과 인류애라는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당위성을 공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정치인이 몇 명이나 될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 나와서 갑자기 우리 뇌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런 문제다 보니까요. ESG가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얼마나 이 트렌드가 바뀔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게 바이든 정부 때 가장 또 핵심적인 정책이었던 게 IRA였잖아요. 트럼프가 요즘 들어 또 이 IRA를 폐지한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폐지하는 거야?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돼? 뭐 이런 걱정을 하시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폐지를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정책의 방향성이라면 폐지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효력이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그리고 전체적인 방향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그거를 폐지하기 위한 노력 끝에 트럼프의 임기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또 큰 저항에 부딪힐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 이거를 만들기도 힘들지만 있는 걸 없애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할 텐데 솔직히 얘기해서 트럼프의 수많은 공약들 중에 ESG 관련 공약이 굉장히 중요한 공약은 또 아니에요. 굉장히 클리어하게 난 여기에 반대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제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이거를 공략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다른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 과연 그러한 공약들과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예전에 또 막 오바마 케어 막 없앨 거야 했다가 실상 못 했잖아요. 쉽지 않죠. 네. 예. 만들어 놓으면 쉽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참 새로운 법안을 만들기까지도 힘들지만 힘겹게 만들어 놓은 법안을 없애는 게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법안과 규제가 나오면서 거기에서 이익을 보는 집단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 이익을 줬다 뺏는 거거든요. 그건 또 쉽지 않습니다. 교수님, 이게 우리가 또 ESG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것도 궁금한 게 우리나라 주요 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ESG를 도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나 아리백이라는 내용 때문에 더 이제 막 뛰어들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는 산업이 있을까? 되게 이 얘기를 기다렸어요. 왜냐하면요. 단편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에너지 산업 다 죽을 거다. 화석연료 떼지 않느냐. 아니면 태양광 회사가 뜰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에너지 회사가 태양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양성이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다각도로 이 문제를 봐야 된다는 게 배달업체가 플라스틱 용기를 써요. 그러면은 그 플라스틱 용기를 쓰기 때문에 배달업체는 친환경적이 아닌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규제를 맞아서 배달업체가 망할까요? 플라스틱을 수거하는 업체를 자회사로 둡니다. 신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플라스틱을 수거하는 업체는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친환경적인 업체. 그러면은 근데 이 업체는 다른 플라스틱을 수거하는 업체들보다 경쟁 우위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플라스틱을 갖다 놓고 이 업체는 수거해 오니까 고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실 에너지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신사업 기회라는 게 기존의 환경이나 사회를 오염시키고 있던 기업들이 고객이 됩니다. 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결자 해지가 결국에는 ESG거든요. 그럼 그거를 해결하는 기업의 신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회사가 있어요. 공장을 돌려서. 탄소 포집 회사를 만들어요. 탄소 포집 기술을
개발해서 R&D를 해서 탄소 포집 회사를 만들면 대부분의 새로운 탄소 포집 회사들은 고객이 없는데 이들은 자기 회사가 고객인 거예요. 수직 계열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느 산업이 죽을 거예요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산업은 그럼 무조건 또 좋을 것이냐라고 하면 안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태양광 하는 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대기업들도 들어오고 있죠. 경쟁에서 작은 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레드오션이에요. 그리고 기술들도 비싸요. 거기다가 효율이 안 나오죠. 그것만 하는 회사가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 기존의 업체들에게도 신사업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을 가진 업체들에게도 신사업 기회가 될 수 있다 보니 사실 어느 산업에게 무조건 나빠요, 어느 산업에게 무조건 좋아요 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제가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일을 잘하는 기업이 일을 잘해요. 이 ESG 관련 사업도 갑자기 막 지형이 다 바뀌어가지고 다 새로운 업체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돌아가던 기업들이 신산업으로 진출을 했을 때 일을 더 잘하는 경향을 많이 보일 겁니다. 최근에 이게 딱 어디서 바로 제가 확 받아들여졌냐면 포스코라는 그룹이 하는 그런 방향성이 딱 그러한 방향성이더라고요. 누가 봐도 대기 오염을 가장 주도적으로 했던 그룹이었는데 이게 그런 말씀하셨던 탄소 포집이라는 기술 막 하면서 본인의 기존 고객사들을 이제 친환경 고객사로 확실히 넘어갈 수 있는. 포스코가 참 잘하는 게요. 포스코가 스타트업들이나 신규 비즈니스에 투자를 하는 방식을 보면은 굉장히 광범위해요. 딱 자기신의 코어 비즈니스에만 연관된 그 신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있는가 하면 포스코처럼 엄청나게 다양한 것들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물론 포스코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어디서 어떻게 자신의 사업, 기존의 사업과 연계가 될지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기업 자체가 효과적이다 보면은 우리가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하잖아요. 야잘잘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네. 야구도 잘하는 놈이 잘한다라는 게 포지션을 바꾼다고 야구 잘하던 사람이 못해지지 않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일을 잘하는 기업이 분야를 바꾼다고 일을 못해지진 않아요. 그 DNA가 있으니까. 그렇죠. 문제는 예전에는 그게 지향되어 왔던 게 뭐냐면 기업의 역량을 집중시켜서 잘하는 걸 아주 잘해야 하던 시대에는 아무리 일을 잘하는 기업이어도 갑자기 뭐 내가 마이클 조던이 농구를 하다가 야구를 하면 농구하는 것만큼은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러한 행태들을 지향하게 됐었는데 오히려 전문화된 집단을 더 좋아하던 이 산업 구조에서 지금은 스페셜리스트보다 제너럴리스트를 더 선호하는 산업의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가 보니까 분산이 전문화보다 더 중요한 시점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업 다각화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산업 내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 이 트렌드가 탈중앙화라는 트렌드하고도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는 사실은 신사업이 어떻게 이게 구체화가 돼서 기업에게 이익으로 돌아올지에 대한 논리적인 사고라든지 아니면 그 연결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업 내부에서도 되게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투자자들도 그런데 좀 집중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비단 기업만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좀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중동 국가들도 확실히 기존에는 화석연료 에너지로 막 그냥 뭐 풍년이네 하면서 돈 걱정 없이 살던 국가가 이제는 이런 친환경 기조로 인해서 그런 뭐 신사업으로 막 이것저것 발을 뻗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만 봐도 확실히 기존에 이런 걸 잘했던 만큼 새로운 것도 좀 잘할 수 있는 영역으로 더 확장시키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잘하느냐를 빠르게 캐치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사람을 봐야 된다는 의미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비즈니스를 하기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게 이제 꼭 규제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투자자들도 그렇고요. 사회 환경도 그렇고 사실 비즈니스 프렌리라고 우리가 부르죠. 비즈니스 친화적인 그 국가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윤리적인 이슈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인 규범들도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업의 그런 자유분방한 비즈니스를 또 선호하는 국가도 분명히 아니다 보니 비즈니스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시에 인적 자원이 굉장히 풍부해요. 되게 역설적으로 교육에 너무 많은 돈을 써서 오히려 저는 인적 자본이 훼손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이제 어린아이들 교육시키는 거 보면 되게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데 그런 엄청나게 무지막지하게 비효율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창의적이고 열심입니다. 이게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나 아니면 방향성이 저는 상대적으로예요. 이건 역시나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인적 자원이. 인적 자원도 그렇고 전체적인 사회의 역량이 분명히 저도 이제 해외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고 유럽에서도 살아봤고 미국, 호주 다 살아봤는데 우리나라의 역량이 분명히 부족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앞서 나가면 앞서 나갔지. 다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응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비효율성이 있는데요. 사회라는 거에 항상 효율적일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잘 될 거냐 못 될 거냐를 물으시면 상대적으로는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최근에 뭔가 기대할 만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기업들이 기존에는 약간 다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사업적인 행보를 가져갔었다면 요즘은 확실히 좀 세계가 쪼개지고 있어서 그런지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끼리 좀 이게 끈끈하게 뭉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뭐 삼성, LG라는 그룹도 그렇고 삼성, 현대라는 그룹도 그렇고 오히려 이런 움직임이 개인적으로는 앞으로의 좀 우리나라 여정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가져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늘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ESG가 딱 이러한 개념이고 지금 현재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지 정도는 딱 파악을 한 것 같은데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풀리지 않은 부분이 그러면 이거를 대표적으로 잘하는 기업은 어떠한 기업이 있는 건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ESG를 잘하는 기업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몰래 잘하는 기업, 대놓고 잘하는 기업. 그리고 저는 몰래 잘하는 것보다 대놓고 잘하는 기업이 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ESG의 목적 자체가 우리 투자자들에게 어필을 하는 거지 내가 진짜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는 거는 내 돈으로 해야죠. 기업의 돈으로 하기보다. 근데 몰래 잘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LG를 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G요? 네, 조용히 잘하는 기업. 저는 오히려 자신들이 그 사회적으로 옳은 일을 하는 것들을 더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LG는 전통적으로 ESG에 굉장히 강한 기업입니다. 친환경적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친사회적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어 있지 않죠. 실제로. 그것과는 반대로 SK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끄럽게 잘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ESG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조용히 선행을 할 거면 내 돈 가지고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주들에게 이 기업에 투자한 데에 대한 뿌듯함을 선사해 줄 수도 있고요. ESG 활동이. 아니면 정말로 ESG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여기서 찾을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게 기업의 가치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의미에서 ESG를 포스코도 마찬가지죠. 포스코도 ESG를 굉장히 잘하는 그룹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좀 대놓고 잘하는 대놓고 잘하는 그룹이죠. 그리고 사실 그런 자세가 좋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생각보다 ESG적으로 뒤처져 있지 않습니다. 뭐 현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삼성도 당연히 삼성은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모든 면에서 사실 굉장히 액티브하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룹들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ESG에서 전혀 뒤처져 있지는 않아요. 유럽에 비해서도요. 그러나 조금 더 많은 홍보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열심히 하는 만큼 좀 더 알려지면 좋겠다. 우리 사회가 겸손을 미덕으로 아는 게 좀 있어요. 근데 ESG에서만큼은 굳이 겸손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잘하는 세계적인 기업이 애플이 아닐까도 싶어요. 맞아요. 네. 애플은 그리고 되게 담담하게 열심히 어필을 하죠. 굉장히 애플을 보고 있으면 참 좋은 기업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 디자인도 그렇고요. 모든 측면에서 애플의 그 기조는 굉장히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흐름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도 안 그래도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약간의 포장을 더 하면은 확실히 좀 더 뭔가 이 주주들로 하여금 또 안심을 시킬 수 있을 그리고 만한 더 많은 만족감을 얻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교수님 혹시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또 해주신다면요. 투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제가 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투자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요새 굉장히 투기적인 성향이 많이 시장에 만연해 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를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일단 투자를 할 때 인적 자원이나 의식주에 위해가 가는가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살 집이 없는데 돈을 다 주식에다 집어넣는다. 예를 들면 그랬다가 이게 손실이 나면 내 의식주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게요. 삶의 안정이 담보가 되면요. 실패를 했을 때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데요. 그리고 내 인적 자원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면 노동을 해서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투자를 하는 것들은 좀 지양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하나고요. 빚져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부채가 굉장히 높은데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너무 속단하시지 마시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높은 금리가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더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중앙은행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시중금리가 올라가지 않는 건 아닙니다. 시중금리는 중앙은행과는 독립적으로 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빚져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고 마지막으로 비판적인 사고. 내 실력을 키워서 남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한 검증, 치열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책에는요, 제가 재무 분석을 가르치면서 ESG 관련된 기업 투자나 아니면 기업의 가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 되어지는 것들을 검증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숫자랑 데이터 같은 거를 가지고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해석도 해보고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되는지도 보여드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홍기훈 교수님 모시고 전반적인 또 경제 상황, 또 ESG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여러 가지 들어봤습니다. 참 유익한 시간이었다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귀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여러분들도 분명 큰 도움 얻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또 ESG 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은 또 책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과 함께 여러분들 또 응원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